자, 위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에 맨 밑에 위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늘 존재를 해요. 자, 위험, 우리 리스크인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저도 모르는데요. 이 중개사 사무실 가끔 이제 오픈할 때 같이 가보면 막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와서 이제 가면 식사도 하면서 보면요. 위험이라는 용어를 본인들이 사용 안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 리스크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해요. 리스크 관리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의 정도,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이 TV 뉴스 보면 많이 나온 게 있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함으로써 전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근데 그 변동성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동성이라는 뉴스가 보면 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이 우리는 뭐냐? 위험이에요, 위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위험이 커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도 뭐다? 높다. 반대로 불확실성의 정도가 작고 변동성이 작을수록 위험도 뭐다?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 개념이에요.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다. 우리 경영학이라는 학문인데, 이 경영학에 재무관리가 있어요. 이 재무관리에 보면요, 우리는 위험을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변동성 자체를 뭐라고 한다? 위험. 자, 그리고 여러분 올해 출제도 했지만은요, 우리 27회도 출제했고 29회도 출제를 했고,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뭐죠? 위험의 유형. 자, 22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위험의 유형이 나오는데, 자, 이 사업상 위험. 여러분 사업은 우리 뭐죠? 비즈니스죠. 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번역을 해서 뭐라고 한다? 사업. 그 비즈니스 위험이야. 비즈니스 위험을 사업상 위험인데, 부동산 투자 사업 하게 되면은 그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업상 위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자,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건설업체가 예상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의 미분양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했다. 공실률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또 분양이 어려워지는 위험. 이것도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자, 그리고 또 운영 위험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또 용어 또 하나 배울까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업경비,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업경비. 시험에 영업경비로 많이 나오는데, 또는 운영비용으로도 또 많이 내요. 운영비용.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경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경비가 오르면 당연히 비용이 많아지니까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업경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임대료 못 받을 수도 있죠. 임대료 못 받거나 또 임대료가 늦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이 바로 이런 위험으로 발생하는 이 수익성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는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을 운영 위험이다. 자, 그리고 위치적 위험인데, 부동산은 또 항상 위치가 뭐가 됐다? 고정되어 있어요.
예.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어요. 부동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성의 특성을 가진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또 뭐 한다?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뭐를 할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을 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야. 위치. 이동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자, 이 세 위험은 전부 무슨 위험? 비즈니스, 사업상 위험.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27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27회 시험에 요 두 개를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올해 출제를 요거 했거든요. 올해 시험, 29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어요. 금융과 유동성 위험. 여러분, 금융 위험은 한 문제로 출제했고요. 또 문제 지문 속에 또 유동성 위험이 나왔어. 이 두 지문이 바로 올해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 시험. 자, 금융 위험인데, 금융이란 용어 이제 여러분 오늘 금융은 못 배우는데, 이 금융은 우리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해요. 우리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면 파이낸스, 뭐 파이낸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금의 융통을 뭐라고 한다? 금융. 줄여서 금융. 자금의 융통을 금융이라고 해. 그러면 금융,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 되겠죠? 이제 해석이. 그럼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인데 누구한테 융통받아요?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다.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이 많을수록 뭐죠?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많은데 원금 이자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해. 디폴트 많이 우리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돈을 못 갚으면 뭐 한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거지. 그 위험이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 그래서 채무가 어떻게 돼요? 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위험이에요. 원래 그 개념을 출제했어요. 뭐 쉽죠? 그 개념 바로 뭐 다 5초도 안 걸려요. 개념을 묻는 거죠. 예. 자, 금융위험이 이제 나오고 또 위험 중에 이렇게 쉽게 내는데 투자론을 포기해버려. 그럼 뭐 틀리는 거지 뭐. 이제 또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부동산은 또 뭐가 돼?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거예요. 법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으로 뭐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지구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진짜 요거 많이 연간요 엄청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부동산 관련된 정책, 재정, 금융, 부동산 관련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법적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많이 나오는 GTX라는 얘기 많이 나오대요. GTX 급행 그 뭐 이제 해서 나오는데 GTX를 이제 하는데 문제는 건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잖아요. 돈도 없어 정부가. 돈도 없는데 뭐 며칠 기공식 한다고 뭐 가서 요 테이프만 자르면 돼? 그 왜 테이프 자르냐? 보여주기 위한 거죠. 왜? 내후년 선거잖아요. 예? 자기 선거가 아니야 김혜민 씨. 그러니까 잘라야 자기가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돈도 없으면서. 근데 착공은 언제? 돈 없으니까 못하지. 남북철도 지금 하는데 바쁜데 지금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착공은 2년 뒤야. 돈이 없어. 그것도 할까 말까요. 완공은 언제? 다음 정부 넘어가야 돼. 그 돈도 없는데 그걸 뭐 착공.
예? 그게 웃긴 거예요, 이게 보면. 예? 근데 돈은 이미 약간 다 받아갔어. 아파트 분양하면서. 분양 대금 중에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 그걸 받아갔어, 이미 분양 대금에. 응? 여러분은 광명은 없어. 없잖아요. 이제 거기 GTX 뭐 하면서 동탄 이런 데 다 받아갔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면 다 받아가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신도시 개발해도 그것도 받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법적 위험이 너무 많아. 정책이 늘 바뀌어. 예? 부동산 정책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없어. 예?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왔다 갔다 진짜 냉온탕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돼? 시장이 정부를 믿겠어요? 안 믿는 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법적 위험이 우리한테 또 많아요. 자, 그리고 27회 시험에 출제된 위험이 요거 출제돼서 27회는 인플레이션 위험. 요건 나중에 또 금융 가서 또 자세히 배우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파리바게트 가면은 빵이 있어요. 롤 케이크 있거든요. 롤 케이크 올해 초에 얼마인 줄 아세요? 11,000원. 11,000원. 롤 케이크. 예? 예? 그 하나짜리 롤 케이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얼마냐? 13,000원이야. 똑같은 양인데. 1년 지났어요. 2,000원 더 오른 거야. 근데 문제 그만큼 2,000원 오른 것은 돈의 가치가 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 사는데. 그러니까 구매력이 더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이 뭐가 된다? 하락을 하는 위험이에요.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을 하는 위험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요즘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쌀이 남아돌아서 쌀 가격이 뭐 떨어진다는 뉴스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원래도 쌀 가격이 20% 정도 올랐다 가는데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쌀 가격이 떨어지다가 왜 오르냐? 왜? 요즘 저 패스트푸드 해서 햄버거도 많이 먹고 피자도 많이 먹고 뭐 하고 또 두 끼 먹고 옛날 세 끼 먹다가 이제 두 끼도 먹고 하는데 예? 예? 요즘 대학생들 아침 안 먹더라고요 또 예? 이상하게 예?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도 아침 안 먹고 막 하고 이제 아침하고 커피 드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안 드시는데 그 보니까 이상해. 쌀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오르는지.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는 줄어드는데 왜 오를까요? 그 신기해. 수요 공급 원리를 벗어난 거야. 예?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 유기농 좀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게 이제 뭐냐면요. 시장에 물가가 오르면서 쌀값도 오르는 게 있는데 공급이 많으면 쌀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른다는 건 좀 요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유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유통 과정이 복잡하면요 가격이 떨어져도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 특히. 나중에 혹시나 그러면 유통 과정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동성 위험. 원래 출제했거든요. 유동성이 좀 어려워요. 황금성이라 생각합니다. 유동성은 뭐? 황금성. 그럼 황금성 아까 뭐라고 배웠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5억이에요. 5억인데 급매물, 나는 급하다. 급매물로 4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얼마 손해봤죠? 1억. 그 1억이 유동성 위험이에요. 즉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정상적인 이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이 지문을 원래 출제 또 했어요. 용어가 좀 어렵죠? 유동성 위험. 유동성은 뭐다? 황금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위험은 어려운 용어들이 아닌데 여기서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수익률 225페이지 보시면은 수익률이 나와요. 자, 여러분 미래에
불확실성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이 존재하지만은 또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수익률은 퍼센티지가 들어가는 거 유리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 투하된 자본이 있어요.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에 대한 뭐에 비유? 순수익. 여러분,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순수익인데 100을 곱해준다는 건 뭐죠? 수익률이니까 뭘로 가겠다? 퍼센티지로 간다. 100을 곱해준다는 건 퍼센티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을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크게 또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상. 여러분,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 또는 뭐라고 하냐? 사전. 사전은 뭐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투자하기 전. 사전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아직 안 했거든요. 투자 실제 안 했어요. 투자하기 전에 나는 상가, 건물에 투자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1년 뒤에 나는 그 상가 건물로부터 한 5%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아, 나 저 상가 건물 위치도 좋고, 아, 저거 투자하면은, 아, 연간 한 5%, 6% 나오겠다. 얘기하죠? 그 아주 투자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게 기대 수익률이야. 투자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어떻게 돼? 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 있죠? 이게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수익률이야. 근데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 실현은 실제 수익률이야. 실제 수익률이고 이게 무슨 거? 이건 사후는 뭐죠? 투자한 후. 그러니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야. 실제 투자했어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상가 건물에 5억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어요. 1년 지났어요. 4% 수익 나왔어요. 그게 바로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실제 투자를 하고 난 후, 사후 투자하고 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 이건 투자하고 난 이후니까 투자 판단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관계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 실현 수익률이 지문에 탁 나왔거든요. 투자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은 기대 수익률과 뭐와 요구 수익률이 관계 있죠.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 보세요. 자, 27회 시험에 개념이 또 출제했거든요. 개념.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는 위험이 존재해요. 그래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늘 해야 됩니다. 이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뭐죠? 최소. 시험에는요. 27회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한다 이래요. 최대. 이런 걸로 출제 막 바꿔서 해버립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는 바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우리는 또 투자 안에 무슨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 기회비용이 또 용어가 어렵죠. 투자 안에 기회비용인데, 자, 여러분은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어요. 자,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을 뭐 했다? 선택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25일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서 이제 고민하죠. 일어나서 학원에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야지. 교회 예배를 갈 것인가. 선택의 대상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 또 어떻게 이번 주 저번 주에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일 월요일 휴가 내버리고 화요일까지 쫙 놀잖아요. 비행기표가 없어. 또 이번에도 또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일 월요일 30일 딱 휴가 내고 또 화요일까지 딱 놀잖아요. 황금의 주말에 왔지. 또 어떤 연차 안 쓴 사람 다 써버려.
그래서 언제까지 1월 1일까지 노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택 대상 많아요. 근데 하여튼 선택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선택을 하면 뭐가 있어요? 선택하면 당연히 포기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 선택을 하면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어요.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투자 대상. 자, 우리 투자 대상. 상가에 투자할 거냐? 자, 전기, 예금에 투자할 것이냐? 예,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예? 채권에 투자할 것이냐? 예? 회사채. 자, 이때 투자 대상인데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을 상가 6%, 정기예금 2%, 주식 3%, 채권 우리가 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상되는 연간 수익이 높은 뭐를? 상가를 선택했어요. 상가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자,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포기는 정기예금, 주식, 채권 포기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대 몇 프로? 5%야. 이 5%가 바로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는 상가 건물 6%를 예상해서 투자를 했지만은 투자 자금에 대해서 나는 최소 못 받아도 몇 프로? 5% 이상은 최소 받아야 되겠다. 최소 5%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몇 프로? 6%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은 나는 못 받아도 6% 받으면 더 좋고 못 받아도 최소 5%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 최소한의 이 수익률인 기회비용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 그러면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했어. 예? 선택한 것의 가치. 자, 여러분이 우리 외국에는요, 한 5, 6살부터 금융을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을 요즘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즘 가르치고 이제 도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경제학과 대학 가야 금융을 좀 배울까? 경영학 들어가야?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지식이요, OECD 국가 27개 중에서의 제일 꼴찌야. 야, 진짜 이거 큰일 났어. 부동산 모르는 건 더 큰일 났어. 부동산도 실물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금하고. 예? 금융 자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교육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선택 포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선택 못한 게 딱 하나 있어. 여러분은 선택 못한 게 딱 하나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것만 선택 못했지. 다른 거 다 선택이야. 애 배고프면 울잖아요. 울까 참을까 부터 선택이야. 늘 여러분 선택의 과정에 있어요. 항상. 그때 선택 포기 요걸 늘 따져야 돼요. 우리 외국에는요, 뭘 물어요. 요거 너 선택하면 포기는 뭐 포기할 건데? 어느 게 가치가 높냐?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쳐. 부모, 요거 하라는 것만 따라가야 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의사결정이 안 되지. 대학교 가는 것도 부모가 원하는 대학교다. 자기가 가야지. 우리 왜 재수생만 줄 알아요? 들어갔다 다시 포기해서 가. 가보니 안 맞거든, 적성에.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죠. 이게 보면 선택된 가치가 여기에 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합리적 선택. 그런데 선택된 가치보다 뭐가 더 컸어요? 포기된 가치가 컸다. 이건 진짜 뭐 해줘? 요거는 뭐죠? 우리는 스투피드. 어리석은 선택. 스투피드. 어리석은 선택.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지금 선택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했을 때 선택된 가치 따져야죠. 그럼 포기는 뭘 포기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를 공부했어요. 포기. 자, 오전 1월부터 4시간 공부합니다. 1월부터 4시간입니다. 3시간 아니에요. 민계공은 2시까지 합니다. 미리 알고.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엉덩이 앉는 버릇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4시간 공부하죠. 아침에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식사하는데 1시간, 7시간이에요. 예? 7시간.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또 2-3시간, 10시간이야. 10시간이란 시간 하루에 커요. 이걸 언제까지? 내년 시험 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GDP 계산할 때, 국내 총생산할 때, 예? 1시간 얼마? 얼마? 요즘 최저임금 얼마? 왜? 내년도 따져야지. 올랐으니까. 8,400 얼마잖아요. 8,400원. 그럼 그걸, 예? 10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0시간 곱하기 휴일 빼고, 예? 25일 딱 곱해보세요. 예? 그 25일 곱하기 얼마? 10개월. 딱. 12개월 뭐 곱해보세요. 1년. 그럼 그 돈에다가 교재값, 예? 교재값, 요약집값, 특강값, 그리고 차비값, 식사값,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요? 예? 또 있어요. 공부하는데 체력 딸리니까 한약값. 또 머리 아프다고 또 병원값. 그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 병원 가면 그거 갈 필요 없는데, 그 병원 가서 꼭 그 사람들한테 물어. 아무 이상 없는데, 머리 아프다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십니까? 물어. 여러분, 기억을 안 하다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뇌에 기능이 깨어나는 건데, 깨어나면서 아픈 거거든요. 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여기 우리 몸에 650개의 세밀한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 중에 3분의 1만 써요,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은 안 써요. 그 3분의 2 중에 안 쓰던 게 점점 퇴화하죠. 쓴 게 3분의 1인데 그게 점점 퇴화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근육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뇌 근육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는 거지. 안 쓰던 근육을 써보세요. 머리 아프지, 당연히. 그 병원 갈 필요 없어. 당연히 나는 어떻게 돼? 여기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기억이 오래돼요. 머리 아프면 기억 오래 갑니다. 머리 안 아프면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지 뭐. 계속 이제 잊어버리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그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포기된 가치가? 그걸 한번 계산을 액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연간 3천만 원 넘어요. 화폐로 따지면. 그러면 선택된 가치가 3천만 원보다 커야 돼. 공인중개사 공부. 인생 1년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1년에 합격해야지. 그럼 선택된 가치는 우리나라 생각할 필요 없어. 합격증 무조건 받아야 돼. 왜? 우리나라는 영속성이야, 자격증.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미국 AP 선물거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격증 따. 미국 중개사 자격증 따요. 그러면은 2년 있죠? 업을 종사하면 2년 돼. 다시 시험 쳐야 돼. 우린 종사 안 해도 끝까지야. 무덤까지 갈 때까지. 이거 얼마나 좋은 자격증이에요. 보도 아니고. 사야, 사. 변호사만 사예요. 요것도 사인데. 맞잖아요. 요거 사인데. 예?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예? 뭐를 하냐면요. 중개사를 따서 법무사 공부하신 분인데, 너 법무사 공부 왜 하는지 몰라. 법무사 할 바에 변호사, 노스쿨 가지. 여러분 공인중개사 따서 하면요. 노스쿨 가서 무조건 여러분 돼요. 왜? 끈기는 인정받았잖아. 엉덩이 앉아서 끈기. 그러면 합격해요. 변호사 시험.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놀면서 하는 분도 뭐 합격하는데 뭐 거기서. 여러분 변호사 시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돈만 있으면 돼요. 공부하는 건 쉬워요. 왜? 공인중개사 민법이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그걸 통과했잖아요. 여러분은. 우선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법적이 많이 돼 있으니까 다른 거 다 공부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 그래서 자 투자격증 따세요. 변호사 자격증도 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가치는 자격증 따야 월 얼마? 최소 130만 원 받거든요. 소공. 개공하면 더 어디 분야가냐? 어디 따야 뭐 이게 가치가 나오지.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간 예서 2천만 원 본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앞으로 인생 몇 년? 30년 살고 죽는다. 30년 곱하면 되지. 그러면
가치가 워낙 높아요. 자, 옛날 공인중개사 시험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여기 무슨 기사 시험 자고 유출시켰어. 예? 의정부에서 유출됐는데, 유출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 준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2억 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가치는 2억이야, 현금. 2억 줬어요. 예? 그죠? 대전지검 진술 거기에 보면은 2억이야.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자기 2억 주고 받았으니까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이제 자기 또 팔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 200만 원이야. 근데 문제는 받았으면 합격해야죠. 중개사 시험 또 이게 그게 아닌가 봐. 탑직하다가 한 칸 내렸어. 그건 많거든요. 내렸으면 한 칸 피해야 돼. 맞죠? 내렸으면 피해야 되는데 안 피어 또. 특이한 게. 이게 웃긴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한 칸 내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사람 다시 달락하니까 14회 시험 또 달락하니까 돈 더 달락하니까 이 사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검찰청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발했다니까. 그 서울지검에서 그게 아니다 설마 했는데 이 사람 안 하니까 또 대전지검에서 조사해서 다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다음부터 이제 그때 인력관리공단 이사장부터 해서 다 사표 쓰고 다 했죠. 예? 관리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예? 문제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개사 시험이요. 수능 시험 다음으로 중요해요.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수능 시험 다음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난.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2억의 가치. 예? 그럼 여러분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는 더 크겠지. 영속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합격은 무슨 수를 써도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합니다. 그럼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실년 수익률은 투자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투자 판단은 뭐하고 판단해야 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거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거든요. 자, 최소한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다. 나는 최소 3% 요구하는데 우리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6%다. 컸어요.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할까 말까요?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은 3%인데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은 2%밖에 안 나왔다. 야, 여러분 내가 예상되는 수익률은 3% 받고 싶은데 은행 정기예금 넣었더니 2%밖에 안 준다. 그러면 정기예금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되는데 또 하신 분 있잖아요. 왜? 안전하다고. 네? 일단 투자하는데 요거 출자자는 계속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지문을 계속 지문에 출제를 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 있어서 투자 채택할 것인가 투자를 기각할 것인가 이걸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자, 227페이지로 보시면은 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와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면은 위험 회피형, 그리고 위험 뭐가 나오죠? 중립형, 그리고 위험 선호형.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요, 이 얘기예요.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6%다. 기대의 수익률 6%만 보는 거야. 위험이 제로일 때도 6%, 위험이 4%일 때도 6%, 위험이 7%일 때도 6%야. 그러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은 무시. 위험과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위험 중립형 투자자인데,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냐, 지금 요 무차별 곡선이 지금 뭐다? 수평선.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 자, 무차별 곡선의 개념은 투자자에게, 자, 개념,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똑같은 효용은 뭐죠? 자,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그러니까 동등한 효용, 동등한 만족이야.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죠. 투자자에게 동등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거야. 동등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뭐를?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자,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자, 여러분, 이 점이든 이 점이든 뭐는 달라? 위험은 다르지만은 기대 수익은 똑같죠? 그럼 이 위험 기대 수익 조합,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하죠?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투자자의 만족은 뭐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차별 곡선 개념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일 때 위험 뭐죠? 중립형 투자자. 그럼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뭐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예,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자, 도박 뭐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뭐야? 한방 하잖아요. 높은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큰 위험, 감수,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것은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렇게 위험축, X축, 위험축에 이렇게 오목한, 밑에서 보면 오목하거든요. 오목한 이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뭐죠? 오른쪽 밑을 향하죠. 위험축에서 오목하고 우하향하는 이 무차별 곡선 형태가 위험 선호형 투자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 다 요거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은,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본 시험에 10월달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관로 안에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요 말을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투자한 두 개 있어요. A는 상가 투자, B는 아파트 투자. 이렇게 투자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A, B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뭐가 같다? 미래에 예상되는 뭐가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똑같을 때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두 투자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뭐한 것을? 낮은 걸 선택을 하고, 또 A, B 두 투자 안에 위험이 같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뭘까? 기대 수익률이 뭐한 것을?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은 227페이지 중간에 위험 회피적 태도 2번 있죠.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몇 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덜의 색깔 있죠. 덜 위험하다는 것은 위험이 낮은 거. 덜 위험한,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죠. 네. 자,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그림은요, 요것이 아니라 이제 그림이 요게 나오거든요. 자, 그림이 위험, 기대,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런 그림. 위험축에 대해서 밑에서 보면 볼록한 우상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나와요. 우상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나온 이게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돼요. 자, 이 내용의 그림은 228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다. 자, 위험이 얼마? 위험이 제로일 때 요 2%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2%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줄여서 우리는 뭐죠? 무위험률. 위험 없을 무자잖아요. 위험이 없다. 위험이 없을 경우의 수익률. 되겠죠? 그럼 위험이 없다는 위험이 제로잖아요. 제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뭐라고 해요? 무위험률이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률인데, 무위험 자산, 위험이 없는 자산은 뭐예요? 국가가 보증한 뭐다? 국채가. 그래서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샀어요.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요, 여러분은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받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2%가 위험이 제로든 위험이 몇 프로? 4%든 2%만 받는 거야.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 뭐? 이 2%, 위험이 제로일 때 2%, 4%도 2%, 10%일 때 2%예요. 뭐에 대한 대가만 받아요? 시간에 대한 대가만 받아요. 그래서 무위험률, 이 무위험률 요 2%, 요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순수한 뭐에 대한 대가? 시간.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위험률은요,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과 관계에서 항상 2%야.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위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고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2%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돼요? 0.25% 올렸다. 그럼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2.25% 될 수도 있고 1.8% 될 수도 있어요. 무위험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4%일 때 또 뭐가 있어요? 자, 위험이 4%일 때 요 크기가 있죠. 요 크기. 요 크기를 뭐냐? 위험이 4%일 때 요 크기를 우리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을요, 위험은 리스크고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번역한 거예요. 할증률은 프리미엄을 번역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무위험률인데, 이거는 시장에서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 시장에서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 불확실성에 투자하면은 그 대가로서 수익을 얻는데, 그 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무슨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듯 위험과 일반적으로 통상이라고 하죠. 네? 통상. 자, 거기에 2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자, 여기 시험에는요, 반비례로 많이 내거든요. 반비례로 많이 내거든요. 비례 관계.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인데 이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점점 뭐야? 높아지고 있죠. 보세요.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가잖아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죠. 같은 방향으로 변할 때 우리 경제이론에서 수요 공급할 때 경제이론에서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뭐죠? 플러스. 플러스 양의 관계죠. 플러스 양을 뭐라고?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그럼 시험 문제 플러스로 또 2년 전에 출제하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또 갑자기 암기해보는 골치 아픈 거예요. 말을 막 바꿔서 출제해버리니까 비례의 관계 또는 무슨 관계? 양의 관계.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 양의 관계인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위험, 수익에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상쇄 관계. 여러분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요. 야구 있죠? 프로야구 보면 트레이드라는 말 하잖아. 트레이드. 트레이드 한다 하잖아요. 언제 트레이드해요? 우리는 오프 시즌에.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를 해요. 예? 그럼 이 트레이드 오프죠. 그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아지는 게 서로 뭐가 돼? 상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트레이드 오프, 상쇄로 번역합니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위험 수익의 뭐를? 상쇄 관계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할증률이다. 자, 이게 2%다. 그런데 이게 3%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나야 돼? 5%가 나야 돼. 그런데 무위험률이 2%에서 2.5%로 올랐다. 그러면 2.5%, 3%면 5.5% 되죠? 5.5% 되니까 요구 수익률도 오르죠? 그럼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냐? 올해 시험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OX. 틀렸죠? 원래 그거 출제했잖아요. 요 수식 이해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무위험률이 오르면 요구 수익률도 뭐 한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년 전에 또 요거 출제했잖아요. 위험 할증률이 3%에서 4% 오르면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는 더 수익을 더 높게 요구하겠죠? 수익률도 올라요. 그럼 또 3년 전에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요 묻는 지문, 요 수식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또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예상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요구하겠지. 그래서 뭐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예상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럼 2%만큼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5%에서 2%만큼 더 요구해. 7%를 요구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2%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5%에서 7%, 2%만큼 더 오르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거기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나와요. 피셔라는 학자,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자, 그래서 228페이지에 중간에 박스에 나오죠. 피셔 효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 그럼 2% 예상되면 2%만큼 더 뭐한다? 5%, 7%, 2%만큼 더 높아지죠. 이걸 피셔 효과다. 지금 배우시는 내용이 투자의 기초입니다. 투자의 기초. 아직 어려운 건 아직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이론과 이제 금융 이론 12문제고 마지막 평가 이론이 6문제에서 18문제가 출제되는 법인데 이 개론 공부하신 분들이요. 이 경제 경영이 전공 아니다. 경상계 전공 아니면 이쪽 부분이 많이 어려워해요. 예?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평가이론은 대학교 4학년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도 이제 배워야 되고, 예? 이제 금투자이론은 이것은 여러분 대학교 재무관리 투자론에서 배우는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 경영학과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더 어렵겠지 뭐. 예? 그 용어를 우선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가 알면은 거의 뭐 한 40%는 공부된 거니까. 그래서 일요일 강의는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 일요일 강의는요, 작년에는 8주인데 올해는 9주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폭넓게 강의하고, 그리고 3, 4월, 5, 6월은 범위를 좀 좁혀서, 5, 6월은 우리가 출제에 맞춰서 거기에 원래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범위를 좁힐 거예요. 일요일은 왜냐하면 용어를 좀 귀에 익어야 어떤 문제 나와도 이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정독하라는 의미에서 일요일은 전 범위를 강의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뺄 부분 빼고 이렇게 3, 4월은 넘어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과목.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암기비법 두 음자로 막 암기하던 분들이 작년에 다 떨어졌어요. 뭐가냐면요, 뭐 떨어졌냐면요, 암기로만 했다가 있죠. 정독도 안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작년 시험에 2차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한 번은 정독은 하셔야 돼요. 네? 거기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독하면은 천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니까 두세 번은 보셔야 돼요. 개론 한 번만 봐도 돼요. 법은 한 두세 번 보셔야 되고. 개론 한 번 봐도요. 나중에 뭐 다 찍어줄 텐데. 뭐. 원래도 시험 때 다 찍어줬어요, 문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는 용어를 알아야 뭐 가서 찍어줘도 풀지. 뭐 찍어주면 뭐 해. 용어 모르면 못 풀지.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용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